자,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36회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선 영화 스노든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거의 잡스럽다 제작진으로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코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세 제품 아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코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M장, 자. 나 지난 방송이죠. 한 첨언할 게 좀 있어요. 네. 플란다스의 개를 제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계속 빨간색을 사용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 그 개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세 명이 연합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빨갱이잖아. 3당 합당을 얘기하는 거더라고 이게. 그 3당 합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누구야? 3당 합당할 때 제일 먼저 반대하고 노무현이지. 떨어져 나온 사람이 노무현이잖아. 그래서 그 무말랭이와 현남, 무현 이렇게 이어지고 그 세 명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빨갱이가 있었다는 건 그 세 명의 세 명의 야합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그 세 명이 범인 어떻게 잡아? 못 잡잖아. 왜? 그 안에 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3당에서 만든 그 당이 민주정의당일 거예요. 네. 민주정의당에 보면은 파란색 깃발에 빨간색 그게 들어가 있어. 아마도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이라는 상징을 그러니까 한 명이 범인 발견했는데 다른 한 명이 뛰어서 때려잡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건데 뭐 다른 의견이 있어도.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댓글을 보지 않는다는 거업은 누구보다도 댓글을 많이 보고 있는 걸로. 네. 댓글에 이제 그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랬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스노든입니다. 자, 2013년의 실화죠. CIA와 NSA, 이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에이리언가 지금 헷갈렸어. 맞을 거예요.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일 거예요. 네. 국가안보국 뭐 정도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이 두 군데에서 자, 민간인 불법 자료 수집을 폭로해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에드워드 스노든의 전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자, 이 스노든을 취재했던 가디언의 기자가 쓴 책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와 이 러시아에서 실제 스노든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분이 소설 타임 오브 옥토퍼스를 이제 원작으로 썼는데 그거를 이제 원작으로 삼은 영화죠. 자, 손문선 씨가 줄거리 소개하겠습니다. 네, 2013년에 제 기억으로도 이때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약간 굉장히 빅 이슈였죠. 네, 그래서 뭐 살았다 죽었다, 뭐 갑자기 어디서 행적이 발견됐다,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굉장히 이 이슈를 다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노트북 이 캠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네. 다 했었고 네. 다들 막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맞아. 증폭됐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노트북 그 캠을 이렇게 딸깍하면 가릴 수 있는 맞아요.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해킹하면 노트북에서 그 웹캠 키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었는데 하진 않았습니다. 나까지 감시할 일은 없다. 모르는 일이지. 나까지 그러면 나의 매력이 빠지겠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당시였나 그 이후였나 한국도 그 사찰 대상, 그러니까 감시 대상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7세부터 자위한다고 이제. 그 남녀 7세 부동석이 그렇게 나온 말인데 7세부터 자유할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 아무나 찍어가지고 봤더니 웹캠을 켜봤더니 7세가 하루 매일매일 그 야동을 보며 자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스노든이 한국 관객과 인터뷰를 남겼어요. 그래서 한국도 사찰 대상이었냐라는 질문에 네. 한국이 예외인 이유가 없다. 예외일 이유가 없다. 이유가 근데 없다. 당연히 들어가지. 그러니까.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을 빼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지. 네. 자, 어쨌든 그 사건입니다. NSA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완전 무차별적으로 대량 수집하고 있다는 폭로를 했죠.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직 NSA 뭐 민간 요원 이런 거예요. 내부 고발자로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한 사건인데 이 스노든이라는 영화는 스노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는 이제 한 남자가 2명의 기자랑 비밀리에 접선해서 어느 호텔방 안으로 들어가서 인터뷰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남자가 스노든이고요. 스노든 옛날 얘기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 스노든이 왜
이제 이런 길을 걸어오게 됐는지를 좀 보여주는데 일단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해군 제독 출신, 네. 아버지도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이랬죠. 해양경비였나?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타고난 보수였죠.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특수부대 자원 입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 얘가 피지컬이 안 돼요. 그래서 의가사 제대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지다가 뼈가 부러지죠. 네. 그 전에 원래 이제 피로골절이라 가지고 그쵸. 금이 가 있었지. 계속되는 훈련을 이제 견디지 몸이 안 못한 되는 거죠. 애가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몸이 견디질 못하고 재능 머리 몰빵이죠. 네. 네, 알고 보니 스노든의 진짜 재능이 이제 천재적인 두뇌에 있었습니다. 컴퓨터 실력이 엄청 뛰어난데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CIA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첫 교육 과정 같은 거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두각을 보이죠. 근데 영화는 이렇게 애국심이 강했던 스노든이 나중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네. 그 정보를 이제 폭로하는 데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 네. 변해가는 과정을 좀 잘 보여주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스노든이 문제의식을 잘 못 가져요. 왜냐하면 CIA에서 스노든이 행크라는 인물을 만나거든요. 행크가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한 네. 인물이고요. 지금은 내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주요 인물이었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네. 근데 스노든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차적인 문제 뭐 이 정도로 생각하죠.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 이제 CIA의 제네바 지부로 발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첩보원들하고 일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큰 걸 봅니다. NSA 직원을 통해서 진짜 심각한 현실을 보게 되는데 NSA에서 사용하는 엑스키스코어라는 검색 엔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정말 검색어 몇 개만 넣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정보에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다 볼 수 있고. 메일 안에 있는 것까지 검색을 하죠. 네. 그리고 노트북 캠을 통해서 그 사람 뭐 비밀 영역, 사생활까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든이 여기서 처음 충격을 받죠. 네. 근데 얘가 지금 이 CIA 조직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 이걸 이용합니다. 자기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그래서 스노든이 여기서 거의 첫 임무 같은 걸로 사우디 자금을 갖고 있는 마완이라는 은행장한테 접근을 하는데 이 마완이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이 사람이 딱히 털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청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노든이 엑스키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마완의 주변 사람들을 털어봅니다. 가족 털어보고 친척 털어보고 친구까지 막 다 털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털다 보면 뭐든 나오겠죠? 네. 하나가 나옵니다. 마완의 딸의 남자친구가 불법 체류자였나 그랬죠. 네. 그래서 불법 체류자였고 이 마완의 딸을 퍼스트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바람둥이였죠. 서드 정도로 만나고 있었지. 엄마도 불법 체류자 같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요 건수 하나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스노든도 이제 이걸 이용한 거예요. 요걸 찾아내서 이 정보를 자기랑 같이 일하는 첩보 요원한테 넘겨요. 그리고 요원이 이 정보를 가지고 그 마완이라는 사람을 이제 감죠. 딸 남자친구는 추방시킨 다음에 딸이 막 이제 남자친구 그렇게 됐으니까 뭐 죽는다고 막 수면제를 먹었나 봐요. 응급실 실려가고 난리 나는데 요때 요원이 막 친한 척하면서 자기가 해결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확 감아버립니다. 남자친구 풀어주고 그런 정도 능력이 된 CIA니까 그쵸.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음주운전을 시키려고 하죠.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다음 구속되게 만든 다음에 그것도 풀어주면서 덜미를 잡으려고. 네. 이렇게 가면 안 감기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다 걸리지 누구든. 근데 스노든이 자기가 정보를 그걸 주긴 했는데 여기까지 올 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 안 된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리는데 이제 요원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노든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정의로운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심이 허용을 못 해가지고 결국 스노든이 이런 실태 회의를 느끼고 CIA를 나오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정권이 바뀌어요. 오바마 대통령 당선되면서 정권이 바뀌니까 스노든이 이전 정권이랑은 달라질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재능은 있잖아요. 그래서 NSA에서 네.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계속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죠. 불법적인 정보 수집은 미국 정부에선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 거기에 속해 있던 공무원들도 내가 지금 선언할 테니까 명심해라.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 미국에서 그렇죠. 이렇게 연설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놓고 하죠. 그죠.
그래서 NSA 들어가서는 여기서도 이제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합니다. 에픽 쉘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장치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좋게 만든 건데 이게 나중에 또 변질되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니었고 역시 여기서도 상당수의 미국인을 감시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명목은 약간 테러리스트 감시 이런 건데 한 사람의 타겟을 추적하려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감시하게 되는 일인 거예요. 일단 소문선을 많이 감시한다 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여자 가족 그리고 일반 지인 뭐 싹 다 털기 시작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는 네. 거지. 그리고 아까 이제 본 것처럼 그냥 검색어 쳐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휴대전화고 뭐고. 이게 보통 범죄자를 이렇게 하거든요. 경찰 기록에서 같이 있는 게 목격된 사람들은 뭐 known association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알려진 협력자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들이 범죄자 신분 검색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스노든이 이때부터 굉장히 업무에 대한 회의감과 동시에 자기도 이렇게 감시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쫓기게 되면서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로 간질 발작까지 겪게 됩니다. 근데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스노든한테 중책 제안이 들어오는데요. 하와이에 있는 NSA 암호 연구센터에서 이제 중국발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주어져요. 중국 해커들 막으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스노든이 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도 느끼고 중압감도 느끼는데 사람이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노든이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뭔가 대의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개인적인 명성도 얻고 싶었고. 그래서 이 제안을 결국 받아들여서 하와이로 가죠. 여자친구는 계속 옮길 때마다 따라가고요. 계속 짜증내고요. 이 여자친구 진짜 대단해요. 대단하죠. 처음에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에 저는 뭐 좋아해 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원래 안 좋아하는 배우인가요? 그닥 뭐. 저는 되게 좋아하다가요. 중간에 보니까 얘가 폴댄스를 하더라고요. 얘가? 트라우마가. 폴댄스 폴댄스 하잖아. 폴댄스 강사하잖아 강사. 트라우마가 올라. 트라우마가 올라왔구나. 폴댄스만 하면 동거하는구나. 야 어쨌든 건호든이야. 동거하지. 폴댄스하지. 몰입이 많이 됐나요? 그러다가 끝까지 헤어지질 않더라고요. 망명하는데 러시아 망명 따라가. 거업님 결혼했어요. 이 부분 실제로 결혼했습니다. 결국은 했습니다. 러시아로 가서 결혼했어. 러시아로 가서. 저는 스노든 같은 상황이 오면 바로 타협할 겁니다. 절대 스노든 같은 인생 살지 않을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해. 빨리 넘어가요. 형이 어디로 망명하든. 어쨌든 이제 하와이 NSA 집으로 가는데 이제 스노든이 여기서 또 충격을 받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제 하나가 자기가 그 예전에 개발했던 에픽 쉘터가 너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테러범이 가진 휴대전화를 추적해서 미사일을 쏴서 이제 폭발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살상무기 용도로 변질돼서 쓰이고 있었고요. 방어 용도로 이제 대의 명분을 자기가 잡고 갔는데 이제 공격 용도로만 이제 악용되고 있는 걸 확인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스노든이 거기 가서 에픽 쉘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좀 하는데 이걸 하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한 사실이죠. 딱 한 달 동안 수집된 전 세계 이메일 그리고 스카이프 통화 요 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인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미국 내에서의 수집량이 러시아의 2배가 넘는 겁니다. 자기네끼리 모여서도 얘기해요. 이거 나만 미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외적으로 이제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다른 나라 적국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 터는데 오히려 더 많이 이용되고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를 딱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가 막 수집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국가정보국장은 TV 청문회에 나와서 개인 정보 수집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노든이 굉장히 이제 내적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결정 딱 있었던 게 그 스노든이 옛날부터 상사였던 코빈과
영상 통화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교육받을 때 교관이기도 했고 네. 지금 자기 이 자리로 클 수 있게끔 계속 소개시켜준 사실 민간인신 분인데 이렇게 중요 요직 정보국의 중요 요직에 사실 민간인이 앉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교관이 계속 뒷배가 돼가지고 자리를 봐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였죠. 네. 이게 약간 그 빅브라더라는 말을 네네. 형상화시킨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네. 그 이제 미군 2차 대전 미군 참전용사 때 미국이 너를 원한다 이러고 그 사람 얼굴하고 되게 비슷한 각도로 찍었거든요. 음영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다가 그 앞을 꽉 채우는 화면 안에 얼굴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브라더를 형상화하면 이런 장면이 그러니까 영상 통화할 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리버 스톤 감독이 이런 잔재주 죽지 않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진짜 네. 위압적으로 느꼈던 게 결국은 자기 여자친구가 누구랑 만나서 의심하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 이게 확인한 거지. 여자친구가 감시했다는 거예요. 취미 여자친구. 활동으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누드 사진을 찍은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찝찝했거든. 남자친구는 보수니까 보수적이니까 이런 걸 찍어서 아 이거를 왜 찍지 그랬는데 뭐 개인만 여자친구 말로는 이제 자기만 보관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하는데 스노든이 봤을 때는 그거 자기 개인 컴퓨터에 넣어놔도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사진 찍어준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작가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변명하려고 여자친구하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좀 의심스러워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그냥 사적으로 봤다 그러죠. 사적으로 봤다. 근데 그건 내가 봤을 때 변명하려고 한 건데 핑계였어요. 핑계로 얘기한 건데 이 교관은 실제로 받아들이고 본 거지. 본 거지. 그래서 다 얘기하잖아.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감찰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진 작가랑 여자친구랑 앉았어. 사진 작가랑 앉았다라는 얘기는 그걸 아주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 네. 만남 A부터 Z까지 다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아, 있었다. 이 장면 소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정확히 마음을 돌리는 이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노든이 진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스노든이 NSA 내부에서 데이터를 이제 몰래 빼낼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검색대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NSA 지부에서 드나들 때는 다 검색대를 몸도 그렇고 뭐 소지품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 루빅스 큐브라고 퍼즐 맞추는 네모난 큐브 안에다가 SD 카드를 숨기고 검색대 근처에 왔을 때 경비원한테 큐브를 자연스럽게 싹 던져요.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러면서. 경비가 큐빅 받아가지고 어렵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큐빅은 검색대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빼냅니다. 그 검색대 되게 신기하지 않았어요? 조셉 고든 램이 고추까지 나와. 맞아 고추까지 나와. 고추까지 나와. 그랬어? 처음에 검색할 때 엑스레이에. 그래서 고추 보면서 이렇게 고추 약간 나왔어. 묘한 표정 짓는 것도 나와. 근데 나 못 봤지. 다시 봐야 되겠다. 못 봤어. 나 그거 깜짝 놀랐다니까. 나 다시 봐야 되겠다. 왜 깜짝 놀라셨죠? 진짜 그러니까 아니, 레빗이더라고. 그 정도로 적나라하게 노출을 시켜준다는 거구나. 저 기계가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거기 가가지고 처음 그 검색대 통화할 때 고추 나옵니다. 나왔어요. 근데 뭐더라? 엑스레이 사진인가 그거 찍어도 나오던데. 고추가요? 네. 방사선사를 사귀었어요? 아니. 그러네요. 그 본 적 있어요. 누가 나오네. 엑스레이 사진 그죠? 소문서는 의사랑 만났겠죠. 아니야. 그럼 방사선사가 만나 보네요. 네. 오늘은 아니, 여기서 왜냐면 네. 보통 자기 엑스레이 사진을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누가 공유했다는 보여줬어요. 누가 이렇게 네. 이렇게 찍으면 다 나온다. 그거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뭐 유혹하든가요? 엑스레이가 이 정도인데. 땡기지.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 퍼즐 맞추기 네. 전 장면이 난 이 영화 중에 가장 신기한 장면. 그 겟아웃에 뇌 날라간 그 흑인 배우가 연기하잖아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나오면서 7개 국어, 수어는 2개. 그래서 SD 카드가 흘러 떨어졌을 때 발로 밟고 살려주고 넘겨줄 때 수어하잖아. 나 이제 다시 못 돌아오고. 근데 와 소름이 이게 천재들의 대화인 것인가. 진짜. 옆에 있는 새끼 100명을 세워놔도 둘이 뭐하는지 몰라. 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맞아, 그 장면이 너무 맞아요. 멋있어 보였어 그냥. 그리고 되게 쿨하게 가. 그리고 너도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맞아요. 네. 근데 뭐 무슨 말이지? 뭐 이해 못 하겠는데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네, 모른 척하고 넘기는 것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두 명의 짧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 갔을 때 스노든이 처음 갔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 제일 천재라고 소개를 받잖아. 근데 스노든이 가는 순간 이제 자강두천이 됐지. 아, 그치, 둘 다 그치. 천재였잖아. 맞아. 근데 그 둘이 이제 힘을 합치는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노든이 어쨌든 이렇게 내부 정보를 가져와서 비밀리에 기자들을 만난 거고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한번 발칵 뒤집히는데 되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스노든은 뭐 자기는 예상했겠지만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폭로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미국 정부가 당연히 스노든을 뭐 간첩죄와 국가기밀 유출죄 이런 걸로 체포를 하려고 하고요. 스노든이 이때 이제 홍콩에 은신하다가 러시아로 넘어가서 임시 거주하다가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올해 6월인가 러시아 정부에서 시민권을 부여했더라고요. 드디어. 푸틴이 줬어요. 푸틴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이런 가장 추악한 면을 들춰낸 사람이니까 뭐 영웅이지 뭐. 땡큐죠. 근데 그 데려가면서도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얘가 러시아에서 이중 첩자로 활동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한 스노든에서 실제 스노든이 연설하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약간 그 사람의 결연한 멘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실제 연기를 좀 했지 스노든이. 네. 연기 잘하던데요? 잘하던데. 네, 뭐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조셉 고든 레빗이 역시 미국 배우들은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목소리 성대모사처럼 이렇게 일부러 목소리 톤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더라고.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초반부터 집중이 집중이 안 잘 돼. 안 됐어요. 왜 저러지? 근데 마지막 장면 보고 지금까지 1시간 반을 성대모사를 한 거구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영화를 찍어놓으니까 1시간 반이지 몇 개월 동안 그 정도. 네. 나는 그 목소리 톤 자체에서 약간 그 IT에 빠진 너드 느낌이 나는 목소리잖아. 긱 느낌이 나죠. 긱 느낌이 나는 막. 근데 조셉 고든 레빗이 굳이 목소리 성대모사 안 해도 그냥 너드 같지 않아요? 안경 그렇게 씌워놓으니까. 꾸며놓으니까. 네. 모자 티 입고 나니까 그냥 영락 없이 너드던데 그냥. 네. 근데 이제 미국 배우들은 그런 거에 집착 엄청 하잖아. 그런가 봐. 메소드 연기. 맞아. 똑같이 똑같이 하는 거. 조셉 고든 레빗 브루스 윌리스랑 찍은 영화 있어요. 조셉 고든 레빈이요? 조셉 고든 레빗이 브루스 윌리스랑 같이 그러니까 2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 젊었을 시절로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를 하고요. 나이를 먹고 나면 브루스 윌리스가 되는 건데 여기서 조셉 고든 레빗이 브루스 윌리스의 성대모사, 얼굴 모사를 해요. 꽤나 그럴싸하게 잘합니다. 네. 갑자기 이름이 두 글자인데. 그 얼굴 모사는 원래 짐 캐리가 짱 아닙니까? 네? 그건 웃기게 하는 게 짱이고요. 그 사람은. 네. 루퍼 그래. 루퍼라는 루퍼. 점프하는 내용 아닌가 이거? 시간 여행하는 시간 거. 여행하는 타임 슬립. 꽤 수작이에요. 보실 분은 보세요. 봐야겠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 처음엔 나도 그게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아니 뭐 의도는 알겠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왜냐면 조셉 고든 레빗의 목소리를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누르고 발성을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 영화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도 에피소드가 너무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그 여자친구와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차라리 저는 스노든이 정보를 빼서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딱 결심을 하고 정보를 빼야겠다라고 하고 정보를 빼오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약간 에스피오나지 느낌으로 가면서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간에 뭐 여자친구 얘기 나오고 뭐 가치관에서 갈등하는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꼭 그 인물 서사 드라마 같다라는 느낌이 또 들기도 약간 해요.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왔다 갔다 다큐멘터리 해요. 근데 이 과정을 찍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시티즌 4라고 이 다큐멘터리가 진짜 재밌습니다.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좋은 영화보다 다큐멘터리. 차라리 진짜 다큐멘터리가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해. 있어도 본인이 나와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게 조금 더 긴박감이 넘치고 재미가 있지. 이거는 전기 영화도 아니고 스릴러도 아니고 첩보물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다 영화가. 근데 영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영화였으니까 이런 맞아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게 영화적 재미가 별로 없다. 근데 다 보고 나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게 또 엄청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한 사람이 이렇게 상대로. 결심을 해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 나름 의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결심을 하기까지의 과정 꽤 중요할 것 있어야죠. 같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리버 스톤도 얘기를 배분을 어떻게 할지 나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재미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쪽의 재미도 주고 싶으니까 이걸 둘 다 해보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다가 약간 영화가 애매해진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영화적 재미만 추구했다면 진짜로 그 정보를 빼내서 나와가지고 기자들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까지 딱 컴팩트하게 거기만 영화로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하지. 좀 깔끔하긴 하지. 맞아. 그리고 폭로하고 난 다음에 홍콩을 빠져나오는 거기까지 과정. 딱 했으면 완전 촉보물 하나 완성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에드워드 스노든 본인의 진정성이 훼손될까봐 그렇게 안 간 것 같아요. 그 왜 한 인간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 업무를 국가에서 맡고 있었던 그것도 보수적인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서 내부 고발자까지 되는지 그 사이의 그 심리적 변화 이걸 올리버 스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좀 재미가 떨어지더라도 이걸 좀 이렇게 계속해서 천천히 조명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감독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버 스톤 감독이 이제 80년대 90년대는 명작을 쭉쭉 뽑아냈습니다만 네. 지금에는 지금 감을 좀 많이 잃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소재를 다른 감독이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화 보는 내내. 가령 크리스토퍼 놀란이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런 이유를 잘하는 폴 그린그래스 이런 감독들이 했다라면 훨씬 더 영화적 재미도 챙기고 의미도 챙기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올리버 스톤이 굉장히 정치적 이야기하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잖아. 되게 좋아요. 플래톤부터 정치적인 영화죠. 네. 네.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일단 재미없게 봐가지고 좀 더 재밌었으면 좋았어요. 아니, 메시지를 던지려면 재미가 있어야 된다. 아니 뭐 아예 확실하게 던지든가? 네, 뭐 뭔가 애국이란 무엇인가?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애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국가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애국자라는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좀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싫은 거다라는 걸 알겠어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싫은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국가를 위한 정보 수집과 국가를 위한 NSA나 CIA의 역할이라는 것이 뭔데 여기가 하나도 의문이 안 풀려서 저는 또 던지는 메시지가 뭐지 그냥 이 영웅 심리에 취한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냥 빨아주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빨아준다는 느낌 들어서 들죠. 네. 딱히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 올리버 스톤 감독은 항상 그렇게 던졌어요. JFK 같은 영화들도 봐도요. 뭐 답을 내놓는 건 아니고 다 던져 그냥. 문제 제기를 그냥 한번 이렇게 해주는 막 던져. 그래서 뭐 이제 사회주의 감독이다 이런 얘기, 네, 사회주의 학파 감독이다 뭐 이런 얘기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노래가 던던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새끼 던져버릴 수 없어. 갑자기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 던던던던 던져.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어 이런 몰라요. 노래가. 되게 유명한 노래만. 알고 싶지 않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집에 갈 때 안윤상 던져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안윤상 되겠습니다. 던져. 네. 네 아니면 거기서 이제 성대모사 다 하면서 온갖 유명한 사람 목소리로 다 하거든요. 원래 이제 그 노래를. 던질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하를 안윤상 씨가 문재인 버전, 안철수 버전, 홍준표 버전,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스노든 버전. 아 예. 자 알겠습니다. 이런 자, 상황이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오늘 내가 이 영화 다시 보고 영화가 재미없어서 한번 보고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누가 미국을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 뭐 러시아가 됐건 소련이 됐건 어디든 러시아가 됐건 소련이 됐건 소련 뭐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존재했던 시기가 달라요. 냉전 시대에 그만할게요. 헛소리 나왔어요. 어쨌든 다들 지금 아까 2시간 하고 지금 다들 지쳐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어찌됐건 근데 그 상대를 그것도 정말 최고의 테크놀로지와 온갖 기술의 집약체인 NSA를 상대로 1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여기서 계속 근무하면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데뷔대라고 일부러 하와이를 보여준 것 같은데 네. 물론 하와이에서 이런 것도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 올리버 스톤이 하와이를 막 되게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랬다가 너는 과연 이거 포기하고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용기가 있냐 너는? 이라고 질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는 딱 씨발 포기 못할 것 같은데? 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류의 언더커버물이 있잖아요. 어디에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일단은 성장해서 고급 정보를 빼내려면 성장해야 되잖아. 그런 거나 내부 고발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면 항상 걸리지 않고 계속 성장하길 바라고 응원하고 있더라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인정받고 성장하기를 계속 응원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런 나이기 때문에 전혀 폭로할 수 없다. 폭로를 왜 더 성장해야지. 신세계 이정재처럼 계속 거기서 짱을 먹어 거기서. 거기서 아예 그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럼 네 맘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막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막 폭로를 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너무 아쉬워. 안 걸리고 계속 갔으면 좋겠는 마음. 이런 게 나는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 저도 살짝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제가 수해복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손흥민의 인스타 DM 궁금하다고. 과연 누가 보낼까? 근데 여기 있으면 들어가서 누가 보낸지 볼 수 있잖아.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조규성 선수의 인스타 누가 DM 보냈을까? 내 생각에 우리나라 여자 연예 한 100명 보냈습니다. 100명? 너무 적게 보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자 아나운서 인스타 태그에 조규성 다 태그해놨더라고. 내가 보면서 많이 느꼈지. 야 DM이다. DM 같다. DM 풍년이겠다 오늘. 오늘 나 너무 궁금해. 조규성 인스타 너무 궁금해. 나는 그거 하나는 확인하고 나왔어. 그것 때문에요. 나 너무 궁금해요. 그게 난 솔직히 존나 유혹적이야. 아니 왜냐면 이 DM이란 것은 굉장히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타인에게 걸리지 않고 마음을 고백하는 경로거든요. 나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하고 나왔을 것이다. 나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연예인 조규성까지 갈 것도 없이 네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나중에 보여줄게. 깜짝 놀랄 거야. 나 아는 여자들한테도 분명 보냈을 텐데 뭐라고 보냈을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냈겠죠. 창석이 DM 보내서 철칙이 있어요. 뭐. 몇 개 있습니다. 네. 비밀인가요? 또 확실한 건 형의 이상형과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냥 궁금하다고 그냥. DM 보내보신 적 있어요? 실수로 저 DM이라는 거를 진짜 DM이라는 거를 아예 안 써봤는데 저희 애기 유치원 선생님한테 제가 이 새끼. 이거 완전 이거 저도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자 내용은 그럼 듣지 않고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쇼츠. 그게 아니고 듣고 싶지 않아. 얘기하지 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다 들었어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보냈는지만 올리버 스톤 방식으로 합시다. 던지기만 하세요. 자 유치원 선생님, 야 또래거든요. 그러면 뒷이야기 우리가 마무리 짓게요. 자극적이다, 그지? 재밌겠다. 애기 데리러 갈 때 봬요. 진짜 자기 딸처럼 이렇게. 아니 그 내용도 너무 네. DM이 아닌 줄 알고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뭐 나중에 꼭 뭐 이렇게 연락 주세요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만두신 분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너무 아깝구나 보는 게. 근데 이한이 사진에 아니라니까 이거 저도 당신의 원생이 되고 싶어요. 이한이 사진에 우리 이한이 잘 크고 있네 뭐 이런 걸 보고 나중에 놀러 오시고 나중에 놀러 오셔서 나중에 그러면 뭐 편하게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DM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몰랐어요. DM인지. 근데 그분이 친절하게 다시 저한테 이제 DM을 보내셨어요. 잘못 누르신 것 같은데 이거 다이렉트 메시지로 그 여자분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진짜 엄청나게 고민했겠다. 그리고 너무 이 답장을 어머니한테 보내야 될까? 미안해 어머니. 아버님께서 근데 이게 제가 당황해요. 수습을 해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장문을 원래 그래. 장문할 때 나와 장문. 저는 인스타를 잘 하지 않고요.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길래 이렇게 봤다. 장문이면은 오해를 좀 실수있죠 보내봤는데 선생님 반응이 쎄하니까 아예 몰랐어. 이건 좀 이런 스포 많이 쓰잖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쌤도 남자였어. 아니. 그 유치원 선생님은 미모가 뛰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린 친구였어요. 되게 어린 유치원생. 더 심해지네요. 늪에 빠져듭니다.
걸려가지고. 에이, 너 우리 집에 와. 내가 안 걸리게 DM 보내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보내는 거야. 보내. 김재현 선생님 실망이에요.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고 있었는데 물어보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아 뭔가 여기 노다지의 냄새가 났어. 나는 솔직히 약간 갑자기 저 질문을 왜 해? 근데 이게 야. 아 뭔가 이런 느낌 안 맞은 느낌이 왔어. 아주 좋았어요. 촉이 구촉이었어요. 어쨌든 김재원 선생님 취향은 선생님. 어린이 선생. 나이 어린. 나이 어린 선생님. 나이 어린 유치원 선생님. 원래 그 동종업계가 땡겨요. 같은 선생님이잖아요. 교육업계. 교육계니까. 할 말도 많고. 아니 사실 뭐 제가 DM 보내서 타인이 오창석이 나한테 DM 보냈다고 공개돼도 나는 큰 타격이 없어요. 왜? 또 보낼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이 보낸 이미지고 실제로 많이 보냈고. 근데 안 보낼 것 같은 사람이 보내니까 이게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다 재밌어. 아 생각해보니까 그분 그 답장이 이게 기분이 나쁘네. 이한이 아버님이라고. 너와 나는 이한이 아버님. 정색 느낌. 그렇게만 안 받았으면 이어졌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겠지.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사연이었고요. 안타까운 스노든 사연이었고요. 얘기보다 이게 더 재밌었어요.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농구 선수 중에 르브론 제임스라고 있죠. 아, 예, 걸렸죠. 걔가 나는 그게 남자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 뭔데요? 르브론 제임스라고 농구 선수가 있어요. 네. 최고의 농구 선수입니다. 네. 네, NBA에서 제일 잘 나가는 농구 선수인데 못생겼어요. 좀 많이 못생겼어요. 고릴라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뭐 아니 근데 뭐 꽤 괜찮긴 한데 완전 미남 스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네. 근데 그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신 분. 피지컬 좋죠. 그렇죠. 피지컬 좋은데 아. 네. 근데 좀 약간 농구 선수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냥 그 힘쓰는 사람처럼 생겼지 그냥 약간 격투기 선수 이종격투기 선수나 아니면 투포한 선수처럼 생겼어요. 네. 투포한 선수 절대 비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나 체조 선수였나한테를 DM을 보낸 거예요. 어머. 요 이런 다음에 왔어 엄마 이런 다음에 자 내가 너한테 농구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수영 좀 가르쳐주지 않을래? 어머. 누가 봐도 작업 멘트 아닙니까 이거는? 한 작업만 더 보낼 수 있지. 문제는 르브론 제임스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수영 선수가 이걸 거절한 걸 캡처를 떠서 인스타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개망신을 당했죠 진짜.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캡처해서 올리는 새끼는 다 죽어야 된다고. 씨발 쌩 까든가. 자 팩트 체크하면 비키니 모델. 아 비키니 모델. 모델이었네. 비키니 모델 사진을 봤거든요. 야 존나 보낼 수 있어. 봐봐 나도 봐봐. 아 보내야지. 아니 근데 이제 네. 유부남이니까 나는 아마 결혼하면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는데 이 전시하는 거 저작거리 전시하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 별로 이렇게 DM 여기저기 보내는 걸로 별로 이렇게 소문이 좋지 않대요. 네. 아 르브론이 아니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밑에서 자 오창석이도 그렇게 보내는데 연예인들끼리 얼마나 많이 보내겠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연예인들끼리는. 연우야 이렇게 연우야. 라고 누가 보냈었죠? 동명이인한테 보낸 거였죠. 다른 사람한테. 이게 이제 슈퍼주니어 이특 씨가 모모랜드 연우 씨에게 연우야 보냈는데 연우 팬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에 보내서 그 계정 주인이 캡처해서 이거 또 올려버려. 전시. 그런 좀 보여주자. 젊은 청춘 남녀가. 아니 진짜 난 이거 전시하는 사람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 아니 하필이면 또 팬페이지에다 보낸 게 잘못이지. 근데 팬 팬들은 그렇게 하나 입장에서는 얽히는 걸 얼마나 기대할지. 얼마나 싫어할 거야. 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특 씨가 같이 방송하고 고생했다고 얘기하려고 했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카톡으로 하지 그러면. 카톡이 없었겠죠. 다행이지. 근데 연우야까지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뭐 이제 왔으면 이제 네. 오창석도 더 유명해지면 안 되는 게 유명해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캡처해서 올릴 거거든. 그 걱정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보내놓으려고. 원래 이런 놈이다. 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도 됐잖아. 결혼하고 나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가 보낸 거는 다 지워놨어요. 네. 상대의 글만 남아 있어요. 잘했네. 잘했어. 하지만 네.
NSA는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다행인 건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NSA가 기술력은 있으나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섬찟한 게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내가 삭제를 하고 내가 폰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기록이 남에게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정부는 그럴 머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가령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나 혹은 미국 정부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를 까발리기 시작하면 사실 과거 샅샅이 까발려 가지고 가령 쌤이 아까 DM 잘못 보낸 거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까발려서 얘기 만들 수 있어요. 마완처럼. 특히 재원이처럼 평상시에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네. 이걸 되게 크죠. 큰 약점이라 생각할 수 있어. 사실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려니 할 거야. 그래. 저 새끼 원래 보내니까. 근데 여기 평생 안 보던 사람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느끼잖아. 나는 가책이 별로 없거든.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절부절해. 너무 너무 부끄러워서 안절부절해. 제 핸드폰에는 그게 기록이 삭제돼 있거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본인이 보낸 글을 지웠어요? 그럼요. 아내분도 알고 있어요. 이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당당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내가 할 줄을 몰라서. 저 와이프가 아주 선생님 반응 보고 다 결정되신 거죠? 그 뒷일은. 야, 이 재수 씨가 굉장히 매의 눈으로 봤을 거야. 이 새끼가 걸릴 것 같아서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이실 짓고 한 걸까. 이 모든 반응은 플랜 A와 플랜 B는 선생님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해처로와. 너무 해처로와. 할 줄 몰랐어요. 쇼츠 만들면 마지막에 방금 그 아니에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우리 사람 살리고 봅시다. 네, 꼭 넣어주세요. 자, 문선 씨는 이거 만약에 본인이 스노드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무조건 못해요. 이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되게 마지막에는 그 NSA 지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거의 비슷한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하잖아. 그리고 심지어 아무도 일을 못 그만두고. 근데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대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되게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아 저런 일이 있었네. 저런 사람이 있었네 정도였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약간 나쁜 사람으로 배신자. 배신자 이렇게. 왜냐면 미국 언론 거 그대로 받았으니까. 아니 그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영웅 취급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치. 하겠어요? 사실 내부 고발자를 바라보는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가 있잖아요. 네. 진짜. 이게 뭔가 이 배신자도 배신자인데 국가나 애국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안에 뭔가 이 안에서 사생활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것처럼 대의로 한 짓이 아니라 그냥 네. 개인적인 욕망으로 한 짓이다. 네. 뭐 이거를 만약에 어디 가서 제보하는 대신 큰 돈을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염을 시키지.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자 보호 안 해주는 걸로 아마 탑 10 국가 안에 명칭은 이제 들어갈 공익 제보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전 이 영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이 감독은 던져놓기만 했지만 안 할 수 있을까? 진짜? 지금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나?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하고 있을까? 자국민들한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그모 핸드폰 기종에서 정보 빼간 거, 카톡 정보 가져간 거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이제 2016년에 출마했을 때 김병기 지금은 이제 동작구의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당시에는 국정원 인사처장이었어요. 이제 국정원 인사처장은 국정원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실권자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내부 사정도 은밀하게 알고 있고 그때 우리 2016년에 막 김병관, 표창원 이런 사람들, 박주민, 뭐 조응철 이런 사람들 같은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 국정원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 3G 폰 쓰면 진짜 도청 안 된다고 위치 추적 안 된다고 지금 스마트폰 다 바꿔서 3G 폰 의원들 다 들고 다니는데 3G 폰 진짜 도청 안 돼요? 물어봤거든요. 김병기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인사처장님이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 기술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된다는 거야.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맘만 된다는 먹으면. 거야. 된다는 거. 정보 수집 이라고 국가는 판단할 테고 이게 저는 미국의 정보 수집력을
좀 실제로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이게 아니 뭐 사실 뭐 정보 순정이라 근데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의 내셔널 아카이브라는 나라라고 통칭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미국은 이런 문서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NSA나 CIA나 FBI나 뭐 탑시크릿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정보 공개법 때문에 이게 뭐 60년, 70년 지난 공개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미국은 약간 정보에 미친 나라거든요. 사실 그게 연구자들한테 그래서 좋기도 한데 그 내셔널 아카이브를 갔어요. 그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가는데 이제 저는 그냥 학부생 때 그냥 약간 답사 차원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너 원하는 한국 역사 관련돼서 원하는 사건 그냥 스펠링 적어서 한번 내봐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냥 당장 그때 생각나는 게 김신조였어요. 김신조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하고 줬어요. 3시간을 기다리래요. 왜 3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3시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트럭 이런 리어커 같은 거 박스가 왔어요. 카트로 밀고 간 카트로 두. 근데 왜 2시간이 걸렸냐, 3시간이나 걸렸냐 물어봤더니 버스 타고 가야 돼서.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있구나. 그 내셔널 아카이브가 산 속에 있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산 속에 있는데 축구장 한 8개 정도 분량으로 문서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뭐 RG 몇 번 이렇게 문서 그 번호가 있거든요. RG 몇 번 김신조 하면 그것만 그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데 김신조 관련 문서만 리어카로 2 트럭이 온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네. 아니면 엄청날 거예요. 네. 다 알고 있다고 봐야겠지. 아 그럼요. 그 시절에 그 정보가 그냥 텍스트로만 남아 있던 그 시절에 그 정도 양인데. 그럼 김건희라고 하면 이명신 것까지 다 오니까 이렇게 싹. 그렇죠. 그 시절 것까지 다 있는 거죠. 뭐 네. 어마어마한 연관 검색어 겁니다. 템버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현숙 씨 같이 나오죠. 현숙 씨까지 섞어서 나오고. 현역 가수. 이게 되게 안녕하세요 현숙이요. 태국이 착한 정보 나쁜 정보 따로 있냐. 국가에게 도움되면 좋은 정보.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피디님이 욕했어요. 미친 새끼라고. 그러지 마. 우리 지금 머리카락 검사로 나와. 이러다 머리카락 검사 당해. 서울대보 교수님이 해방 한 3년사 네.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박사 논문 쓰는 과정에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자료들을 그 내셔널 아카이브 자료들을 복사해 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 S 뭐 이렇게 네.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게 10 넘버예요. 10, 10? 11, 12. 그러니까 배로 들어. 배로 실어. 그 정도의 양이고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서울대 현대사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도 아직 다 박사 못 썼어요.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게 문서로 할 수 있는 게 그 문서로 저장된 거고 이게 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요. 인터넷상에 파일로 저장된 거는 더 방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 많으면 얘네가 그 안에서 검색 엔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프리즘 같은 프리즘이 그 정보 수집하는 일종의 하위 프로그램이고 얘네가 대량으로 그냥 무작위로 다 수집하면 이제 그 중에서 찾으려고 검색 엔진을 만든 게 엑스키스코어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전혀 미국에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손문서만 검색해도 언제 이혼했고 왜 이혼했고 남편이 주식을 얼마 했고 맞아. 그것도 나오려나? 나오지. 나오죠.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했는지도 나오는 거죠. 나 너무 궁금하다. 그런 거 노래 야, 당연히 나오지. 너무 궁금하다. 왜죠? 오창석 씨?
두 번 안 돼. 두 번 호흡이 부끄러워서 안 돼. 처음에서 이제 기세로 가는 그런 거 근데 보통 NSA가 아니라 나무위키에서 하지 않나요? 거. 종목까지는 나무위키에서 안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문서를 네. 디지털화하는 것도 되게 어마어마한 작업이겠다. 그럼요. 그럼요. 아니 이거 저 뭐지 펜타곤 페이퍼라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대처를 담고 있는 이것도 다 복사하는 거 보면 영화에서 보면 장난 아니잖아. 기본이 3,000페이지에 그 부속 문서가 4,000페이지 다 합쳐서 47권인가 그랬대요. 근데 이런 문서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잖아. 한국도 있어요. 국가기록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도 사실 문서에 꽤 진심인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쓰고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로 기록이 돼 있냐면 회의를 하는데 이제 속기록 같은 것들을 다 남겨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돼 있어요. 뭐 건설부 장관이 책상을 퉁 하고 치고 일어나 이런 것까지 기록돼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디테일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후예라. 디테일하게 해놓구나. 네네네네. 대통령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두 번 하고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 이제 되어 있겠죠. 200여 회 흔들었다. 이게 흔들어주고 차려를 하지 않아 장병들은 계속 멍하니 멀뚱멀뚱 서 있어서 밑에 있는 부관이 했다가 욕을 처먹었다. 이렇게 그런 거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겁니다. 기록.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사실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동국 검찰총장 정부에 항명하니까 혼외자 찾아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부 기관도 악독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통치의 수단으로 쌓이게 되면 존나 골 때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도 권력에 반할 수 없지.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검찰 캐비넷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캐비넷 정확하게 그런 거죠. 근데 거기는 아마 검색 엔진 같은 거는 만들 그 능력이 없을 거고 다 뒤져보겠죠. 존나. 한국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사건. 네. 아 기억 안 나시? 기억 나실 것 같은데? 어. 국군 보안사 네. 사건이 있었어요. 피님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건 완전 헛발짓을 한 거죠. 네. 이제 정치인들이랑 이제 제야 인사들을 91년인가 그때 사찰 엄청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일을 이 멍청한 똘빡 새끼들이 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군내 강제로 입영시켰었던 네. 모 이병한테 이거 정리 작업을 시킨 거예요. 윤이병이었죠. 네, 윤이병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놀란 것도 뭐야? 이렇게까지 사찰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폭로를 했었죠. 지금 사찰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때 3당 합당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그 3당 합당된 그 총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뭐야 이거 여당 총재까지 사찰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국군 보안사가 없어지고 기무대로 바뀐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판사들 검찰에서 사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농구 동아리였다. 그런 것까지 다. 그런 것까지 다 써놓는. 근데 뭐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게 합니다. 저 들은 예전에 얘기인데. 엑스파일 나온 게 그런 거잖아. 그렇지. 모 기업에 다니는 형이 이제 회사에서 노동 관련된 산재를 입어서 요구를 했어요. 그냥 회사는 들어주기 싫은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이 인정해주면 비슷한 사례를 다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깥으로 언론 부르고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그 회사에서 그 1인실로 옮기면서 초등학교 5학년 선생 담임 선생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 먹고 찾으면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냥 여기서 우리 다 합의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게 기술이 발전하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마 우리가 뭐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도 다 알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은 더 하겠지. 그래서 디지털 정보가 너무 거의 그대로 다 보존이 되고 남으니까 이게 과연 진짜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지금 전자화폐 도입해서 실물화폐 다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전자화폐라면 이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 먹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로 갔는지 모든 게 공개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우리나라 현찰 안 쓰고 다 카드 쓰는데 뭐 이미 다 나도 내가 어떻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카드 쓴 거 보면 돼. 맞아요. 카드 회사는 다 알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권력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손쉽게 할 수 있는 짓거리들이니까 그게 여기에 너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일이죠. 가지밖에 없거든요. 수도승처럼 살든가 아니면 디지털 기기를 안 쓰는 게 가능해 근데? 다른 가능하지 자연이다. 않죠. 야, 이렇게 덕선이 붙여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거치의 진심이지 않어. 네, 심지어 나는 자연이다 하시는 분들도 핸드폰 다들 쓰세요. 네, 피할 수가 없다. 네. 카드를 안 써? 요즘에 현금 안 받는 데도 많잖아. 어떻게 해? 네. 어쨌든 그런 것들 생각하면 또 약간 섬뜩해지는 내용의 영화였고요. 다행히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근데 스노든은 처음부터 계획하기를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처음부터 크게 큰 언론사에다 대고 크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묻힐 비명 수 있다. 행사 지도새도 그냥 모르게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다. 차라리 이건 크게 짓어야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내 얼굴을 알리는 것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똑똑한 거죠, 그것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포기한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는 근데 나중에 러시아로 왔으니까. 네. 네. 과연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했어요? 좋은 여자 나쁜 여자 끝까지 따라오는 좋은 여자. 조금 가슴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야나 심근경 들어온 줄 알았어. 네. 물 마시고 취했나 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점수 주고 마무리하죠. 네, 그럽시다. 점수 뭐 영화적 점수로 줘야 되니까 저는 7점. 근데 안 보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냥 보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보는 건 나쁘지 않다. 추천 쪽이기 때문에 한 7점 정도로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어하는 장면에서 저는 1, 2점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네. 네. 자 영화적 만듦새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결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이 정보 수집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노든이 계속 그 업무를 해나가면서 알게 되는 거대한 비밀이 우리한테는 거대하지가 않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서스펜스, 긴장감은 많이 떨어지더라.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러면 감독은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적 만듦새를 위해서라면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감독의 선택은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화적으로는 열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6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재미없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끊임없이 보기는 계속 하는데 도어 반복하는 느낌이 좀 네. 있지. 이 여자친구를 과연 등장시키는 게 옳았나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미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여자친구의 개인정보 때문에 뭔가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극적인 요소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거를 요소랄 뭔가 좀 약했잖아. 네, 이거인데 물론 이게 뭔가 다른 거에 좀 살을 붙이면 너무 영웅화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화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로만 보면 저도 한 6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반대로 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이 있을 때도 세상에 저런 일이 있었네? 와, 이럴 수가 있구나. 근데 그래서 이 노트북에 막 이런 거 붙이고 다 감시할 수 있대, 볼 수 있대. 와, 그래? 라는데 이건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이 영화 보기 전까지도 그랬어요. 아까 오창석 씨가 말한 것처럼 내가 뭐라고 누가 나를 봐? 내가 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영화 보고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쵸. 왜냐하면 영화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여서가 아니라 이렇게 극적으로 설명하거든요. 40명의 그러니까 한 명의 타겟을 추적하려고 그 사람 연락처에서 40명을 따면은 그 40명을 세 다리를 건너면 250만 명을 본다. 그 중에 나는 걸리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안 보신 분들은 저는 보는 거 추천입니다. 네. 재원 쌤 어떠셨어요? 저는 성대모사 점수 5점 드리겠습니다. 성대모사. 야, 우리 쌤 박해. 저는 이 영화는 5점짜리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재원 쌤의 DM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오창석의 현숙 성대모사 점수 1점 주셔요. 그거는 여기서 줬으니까 DM 점수 1점. 네. 물 흐르는 듯한 테크닉에 1점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것도 받겠네 그럼. 아쉬워요. 아쉬워요.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호흡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